알겠습니다. 1947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45년 끝났으니까 2년 후에 발표하게 된 작품이죠. 그래서 작품이 출판된 해에 비평가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까미가 이제 노벨상을 받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이제 노벨상을 한 작품에 준다기보다 전체적인 작품을 보고 수여하는 것이 노벨상이거든요. 그래서 노벨상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방인을 비롯해서 페스트가 까미의 이제 그 노벨상 수상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평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까미의 어떤 작품 세계를 얘기를 할 때, 그 까미의 작품 세계가 이제 나중에 바뀌기 때문에 그걸 이제 주기로 해서 시클이라고 해서 표현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설명을 했듯이 르시클 들락 해볼트라고 해서 반항의 주기에 들어가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까미가 이제 그 제시를 했던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제 갖고 있는 이 부조리성에 대해서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맞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까미의 하나의 답을 이렇게 전달한 작품이라고도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품 세계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전체를 안 봐서 이제 조금 아쉽긴 한데 여러분이 한번 그 번역본을 한번 다시 찾아서 한번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기 바래요. 그래서 구조를 일단 보면 특징이 전체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5장이라고 하면 그냥 5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서양에서 5장이라고 하면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작가가 이 길을 쓰다 보니까 그냥 5장까지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고전 비극 형식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고전 비극이 서양의 고전 비극이 5막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서 소설도 전체 5장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니엘 디포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쓴 주나이들 라네들라 페스트라고 해서 이제 페스트가 뭐 이렇게 유행한 그 해의 뭐 일기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서 작가가 페스트를 쓰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공간에 일단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들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데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지금 리우 의사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여기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도 크게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리우만 나중에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따루니, 그랑이니 아주 그 유명한 그 등장인물들, 그 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분석하는 식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안 읽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한번 여러분이 번역본을 한번 차근히 읽어보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왜 이런 사람을 그 등장인물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작가가 이런 상황에서 집어넣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아까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설에 있어서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바로 이제 오랑이 그냥 주 무대잖아요. 그렇죠. 오랑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랑을 보면 처음 묘사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느꼈겠지만 아주 살기 좋다는 느낌 별로 안 날 거예요. 뭔가 이제 사람들이 답답하고 돈 벌기 위해서만 그냥 일하고 오직 인생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취미 생활이라는 것도 굉장히 뭐 단순하고 굉장히 즉각적인 어떤 그 쾌락만 만족시키는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런 공간이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도 그게 편안하게 죽을 수 없는 공간이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묘사하는 오랑은 지리적 위치라든가 내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생활을 통해서 자연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폐쇄되고 편협한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항구 같은 경우는 부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폐쇄적으로 좀 묘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항구는 항상 배를 타고 어디 도망을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예 내륙지방 같으면 이제 폐쇄된 공간으로 보통 설정을 잘 하지만 항구는 그렇게 설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라는 이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꽤 이제 정서적으로 특히 그렇죠.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이 항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소설을 이 패스트만을 읽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폐쇄되고 편협한 공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그래도 이렇게 폐쇄되고 편협한 공간인데 패스트가 발병을 하면서 더욱더 고립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패스트 환자들이 자꾸 이제 발병을 하니까 그 관리들이 이거를 막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어물어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이제 죽을 한다고 어물쭈물 하는 사이에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뒤늦게 그때야 이제
그 공간을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고립된 공간으로 변함으로써 이제 그게 갇혀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또 도망을 가려고 이제 애를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도망을 가려는 사람, 거기서 이제 병자들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그런 와중에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 굉장히 다양한 인간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미 코로나라는 그 이런 그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패스트라는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그냥 만약 코로나를 겪기 전에 여러분이 읽었던 것과는 또 다른 어떤 그 감명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페스로 인해서 더욱 외부와 차단된 고립된 공간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긴 하지만 도시 내부도 이제 묘사를 하는 걸 보면 부유한 시내와 가난한 외곽으로 나누어져 있고 서로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폐쇄된 공간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폐쇄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가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이 그 작가가 자기가 프랑스 사람이고 식민지에 사니까 식민지인 이 공간을 굉장히 이제 아주 폄하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묘사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떤 그 학술적인 어떤 관점에서 본 그 사람들도 있었죠. 아까 여러분은 탈식민주의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 폐쇄성이라는 것이 또 약간 관점을 돌려보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랑은 나는 가보진 않았지만 꽤 멋진 도시일 것 같아요. 항구고 그리고 뭐 알제리 제1의 항구니까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막 사람들도 왕래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주 번화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지금 알제리에 오랑으로 가게 된다면 전혀 이제 패스트에서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활기야 이렇게 개방성을 느낄 수도 있어요. 민주의자적인 그런 어떤 편협함을 보여주는 그 신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관점을 돌려본다면 결국은 이제 식민화된 도시이다. 그래서 아무리 항구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어, 그 활기를 띠는 도시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한 그 공간이 식민지화 되어 버리면 결국 폐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소수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착취하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간은 절대 개방적인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폐쇄성을 통해서 오히려 이 도시가 식민화된 도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한 게 아닌가라고 그 해석을 하는 비평가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그 여러분도 지적을 했듯이 이게 단순히 오랑이 아니다. 이게 2차 대전 바로 후에 나온 작품을 보면 그 2차 대전 당시에 그 여러 그 유럽의 어떤 모습하고도 뭐 차이가 있겠느냐. 말 그대로 독일 점령 당시에 프랑스를 은유화시켜서 이렇게 정말 갈 곳이 없죠. 그렇죠. 독일이 완전히 점령을 해서 프랑스 사람들을 착취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독일 점령 당시 도망도 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독일 점령 당시 프랑스를 은유화해서 보여주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로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등장인물은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아쉽게도 우리가 많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그랑이니 이렇게 따로니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안 할 거고요. 여러분이 번역본을 한번 읽으면서 한번 그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보여준 어떤 매력을 한번 느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등장인물들이 이제 나오는데 중요한 등장인물들은 그 등장인물 자체의 어떤 그 한 개인의 어떤 개성으로서 이렇게 그 특징이 지어지는 등장인물이라기보다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보통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여러분이 지적한 파늘루 그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광신적인 사람이 자신의 어떤 광신적인 태도를 버리는 사람을 위해서 파늘루 신부를 이렇게 어, 파넬로 신부라는 등장인물을 만들었고요. 따루는 따루대로 이렇고 그랑은 그랑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그 등장인물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 사람 하나의 어떤 개인의 어떤 개성이라기보다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지만 반복을 하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역할 그 행동적인 어떤 특징을 잡아서 등장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상황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이제 한계 상황에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공동의석에 맞서서 열심히 싸워보자라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 나는 살고 봐야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도망치는 게 장땡이지. 악착같이 도망치려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고재다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위기 상황은 항상 이제 눈먼 돈이라는 게 이제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이참에 돈을 왕창 한번 벌어보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기꾼들이 별로 처벌을 안 받을 시기니까
확실히 자기를 쳐서 이게 내가 이제 부자가 되어보겠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에 따라서 등장인물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인물들을 한계 상황에 이렇게 직면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태도와 선택을 보여주는 그 등장인물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건 더 이제 나아가서 사람이 우리의 일생에서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인물들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패스트에 맞서서 싸우는 인물, 그리고 패스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인물들과 같은 다양한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념 소설적인 특징도 여러분이 지적을 했고, 해서 그게 절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넓은 의미에는 당연히 이념 소설이죠. 그래서 뭐 연대를 하고 같이 싸우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였는데 하고 까미의 이제 근본적인 어떤 정책적인 사상은 좌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이 나중에 이제 까미를 이제 욕을 하고 그렇게 까미에 대해서 분노를 해도 좌우로 나눈다면 까미는 당연히 이제 좌파에 들어간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좌파적인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형적인 어떤 이념 소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도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이념 소설이라면 어 아주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주고 거기에 바로 작가의 어떤 신념을 이렇게 자기가 우파인지 좌파인지에 따라서 자기가 그 원하는 신념을 보여주는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이념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추상적인 범주안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형적인 어떤 이념 소설적인 인물들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한테도 전에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정말 숭고한 주인공이 나오는 거를 좋아한다면 앙드레 말로의 소설을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앙드레 말로의 소설도 여러분 선배들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했었는데 그 내가 이제 앙드레 말레 소설을 좀 안 좋아하는 게 너무 이 영웅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영웅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뭔가 느낌에 이거는 완전 내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 받아 적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내 생각인데 앙드레 말레 소설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그 남자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 보면 이 멋있는 남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주 그 남성성에 대한 찬양인데 그 남자 주인공들이 보통 이제 남자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나 만화 있잖아요. 주로 이제 그런 경우는 여성들이 좋아하기보다 남성들이 좋아하는 남성 독자나 남성 관객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건데 거기에 나오는 아주 멋진 그런 남자들을 항상 주인공으로 내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젊어서 보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항상 인간의 조건 마지막 그 대목에 가면 맨날 울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걸 보면서 하도 울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걸 번역을 할 때, 내가 또 이걸 보면서 울면 안 되는데 수업 시간에 이 선생이 울면 그 참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그때 여러분 선배들하고 같이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투기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념을 위해서 자신을 초계같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또 나이가 드니까 여러분한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정말 이제 뭔가 그 아주 야비함도 있지만 숭고함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면서 또 앙드레 발로의 소설을 또 다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이야기가 옆길을 많이 갔는데 이 영주의라든가 굉장히 그 성자에 가까운 그런 등장인물들이 꼭 나오거든요. 이념 소설인데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지만 물론 리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세상에서 없는 그런 인물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 소설에서 나오는 등장인물에 비하면 꽤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도 의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무슨 정치적인 이념이라든가 신념에 의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막 행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에 같은 경우도 이제 행동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로무드 시앙스라고 해서 과학인이라고 조금 이상하게 내가 번역을 했는데 과학자라는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프랑스어에 시앙티피크나 시앙티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무드 시앙스라고 보통 리에를
그 비평가들이 얘기를 하길래 과학자라면 오히려 여러분이 조금 다르게 생각하겠다 해서 과학인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 과학자들이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행동하는 인물이지만 과학인으로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스트라는 이 소설의 그럼 주제를 한번 우리가 뽑아보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당연히 패스트죠. 그렇죠. 제목이자 주제입니다. 패스트지요. 그래서 이제 패스트를 이 소설에서 묘사를 할 때 굉장히 사실적 관점에서 묘사를 했어요. 두 개의 큰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적 관점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도 잘 지적을 했듯이 굉장히 재밌었다 그랬죠. 굉장히 흥미진진하다. 처음에 쥐가 한 마리 이렇게 막 여러 마리 한 마리가 죽더니 그다음 세 마리가 죽고 때로 죽고 그다음에 사람이 죽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의학적 관점에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소설을 서술하는 사람이 류에라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쥐가 맨 처음에 죽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쥐벼룩이 사람한테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사람이 죽기 시작하죠. 그래서 쥐의 사망에서 인간의 발병, 죽음의 단계를 아주 단계별로 아주 사실적 관점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까도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질병, 진짜 있는 질병을 테마로 해서 소설을 쓰긴 했지만 이게 실제 질병이기도 하지만 당시 이 소설이 나왔을 때의 어떤 그 연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위적인 관점도 있지 않은가. 집단적인 질병으로 전쟁이라든가 독일군 점령, 나치즘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비평가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치즘이 유럽에 아주 무섭게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렇죠. 그래서 나치즘을 패스트 북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갈색 패스트라고 나치즘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패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이제 보면 가난한 이들부터 죽기 시작해서 이들이 최대의 피해자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모든 질병이 그렇긴 하지만 이걸 우위적 관점에서 봤을 때 나치즘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전쟁이 터지면 사실은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피해가 없잖아요.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사회 계급이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최대의 피해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위적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형이상학적인 관점, 철학적인 관점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까미가 철학자이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맞서 싸우지만 결코 이길 수 없는 절대 악이라든가 거대한 공포, 어떻게 보면 죽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 조건을 나타낸다로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패스트를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는 사적인 공간, 공적인 공간, 그리고 공적인 생활, 사생활을 과의 경계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와의 경계를 없애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형상적 관점에서 절대악이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한 게 패스트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결국은 번지고 번지면 나중에 부자들도 예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가난한 사람들 사회의 그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이지만 어떻게 세월이 점점 흘러서 그 병이 계속해서 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공평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와의 경계도 없애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난한 자도 패스트에 걸리고 나중에 부유한 자도 결국에는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이고 운명적인 주제로서 이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패스트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패스트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 서양의 패스트는 성경이나 그리스 고전을 통해서 흔히 비극이나 신의 징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얘가 오디푸스 왕이거든요. 그래서 오디푸스 왕은 저는 여러분한테 여기 이 시간에는 얘기를 안 했구나. 아까 그 비평 시간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그 프로이트가 쓰는 그 용어를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비극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결혼을 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그 왕국을 왕국의 패스트가 번지게 되는 그 계기를 준 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의 비극인데 이게 그리스의 또 유명한 어떤 그 고전 그 비극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해 내려온 얘기죠.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 오디푸스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남았네. 그러면 일단 시간이 될 때까지 내가 설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바로 그 마르그리트 듀라스 여러분 그 작가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 정도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설명을 할게요. 시간이 다 됐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 내가 오디푸스 왕부터 시작해서 죽음이랑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저항이라든가 주제와 서술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내 설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마르그리트 듀라스 이제 발표할 친구들은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